언니, 철수 씨 그 사람이 짐승처럼 커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각방 쓰고 별거 중이라는 거, 그거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 고향 동생 영숙이에게 이 믿기 힘든 고백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모르게 앓는 부부의 은밀하고도 기이한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더군요. 영숙이가 해외 연수를 떠나고 텅 빈 별장, 지독한 약물 중독과 영양실조로 신음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철수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열로 들끓는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뜨거운 팔과 가슴을 조심스럽게 훔쳐 내려갔죠. 그런데 제 손끝이 그의 몸 깊숙한 곳을 스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영숙이가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왜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몸서리쳤는지, 숨이 턱 막힐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의 남성적 실체를 마주하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잔인할 만큼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혹이나 말초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 거대한 실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영숙이의 추악하고도 치밀한 음모는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뚫고 끝내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파격적인 드라마. 이 지독한 운명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순옥, 올해 48입니다. 전남 고흥의 이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고 단아한 꽃집을 운영하며 꽃향기에 취해 살던 평범한 여자였죠. 하지만 5년 전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폭우가 무섭게 쏟아지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혼자 꽃시장에 가겠다는 저를 한사코 말리며 길이 험하니 내가 같이 가주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사람은 빗길 사고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나를 위해 핸들을 잡았던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본 순간 제 코끝을 감돌던 모든 향기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절벽 위에 버려진 낡은 온실,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유령처럼 살아갑니다. 화사하던 꽃들은 말라 죽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닷바람만 서글프게 울어대는 그 온실이 바로 제 무덤이었습니다. 순호가 꽃향기 좀 맡아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아잖아. 환청처럼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눈을 뜨면 보이는 건 먼지 쌓인 화분들과 거미줄 뿐입니다. 저는 꽃집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꽃향기조차 맡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한 장미를 코끝에 가져다 대도 제게선 오직 썩은 흙냄새와 지독한 고독에 악취만 진동할 뿐이었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한때는 꽃보다 화사하다던 칭찬을 듣던 제가 이제는 뿌리 뽑힌 식물처럼 말라 비틀어진 채 초점 없는 눈동자로 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을 의지도 누군가를 만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들이켜는 소주 몇 잔에 취해 차가운 온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남편의 망령을 기다리는 것이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던 제 영혼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낀 온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스스로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흉측해 보였을 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은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우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제발 이 지옥 같은 정적 속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잡지 않았던 전정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뒤덮은 잡초들을 미친 듯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흙먼지가 손톱 밑을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잡초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제 인생도 영영 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순호가,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48이야.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잡초를 걷어낸 자리에 비치는 가느다란 햇살을 보며 저는 뒤틀린 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 매트를 깔았습니다. 요가와 명상, 굳어있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의 고동이 다시금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 2달, 제 손끝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다시 꽃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구가 피어오르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 온실 문을 두드리는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온 것은요. 고향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생이자 이 지역 예식장 대표인 영숙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동자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기괴하고도 은밀한 호소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남편 그 인간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한 제 재생의 맥박을 일순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영숙이가 그토록 공포에 질려 털어놓은 남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삶을 어떤 격정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에 마주하는 거울은 때로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베어내곤 합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온실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문득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유리창에 비친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하게 파인 볼, 초점 없이 흐릿해진 눈동자. 그건 제가 알던 순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햇볕 한 뼘 들지 않는 지하실에서 뿌리 뽑힌 채 말라비틀어진 식물. 딱 그 꼴이었죠.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남편의 망령, 그 지독한 상실의 늪에서 제발 나 좀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정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조차 들지 않게 마당을 뒤덮고 있던 그 질긴 잡초들을 지식이듯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풀독에 오르고 손톱 밑에 흙먼지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잡초들을 쳐내지 않으면 내 인생도 이대로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스스로를 학대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을 잘라내듯 저는 밤새도록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던 제 육신을 깨운 건 아주 사소하고도 고통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잡초를 걷어낸 거실 한복판에 낡은 매트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처음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을 때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비명을 질러댔어요. 5년 동안 술과 눈물에 절여진 근육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허리를 숙이려 해도 뻣뻣하게 굳은 등줄기는 마치 부러질 듯 팽팽한 활시위 같았죠. 손가락 끝이 무릎에조차 닿지 않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멍하게 취해 있던 시절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제 세포 하나하나가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좀 봐줘. 라고 외치는 맥박 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에는 은은한 혈색이 돌았고 운동복 위로 드러난 제 어깨 라인과 목선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몸매의 변화였어요. 꽃집을 한답시고 구부정하게 서 있기만 했던 시절보다 요가를 통해 다져진 지금의 제 몸은 훨씬 더 단단하고 매혹적인 곡선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탄력 있는 라인, 그리고 곧게 펴진 등줄기. 그곳에는 남편 잃은 슬픔에 젖어 있던 비련의 여인이 아닌 성숙하고 우아한 관능미를 지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순옥,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바로 서니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꽃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굳어있던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아끼던 화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꽃봉오리를 어루만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죠. 평화롭던 온실의 정적을 깨고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고향 동생이자 예식장 대표인 영숙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고도 은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잔뜩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여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을 때 영숙이는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기괴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한 제 심장을 일순간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제가 제 몸을 가꾸고 굽어있던 등줄기를 펴내며 다시금 여자로서, 그리고 꽃을 사랑하던 순옥으로서의 삶에 희망을 품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죽어있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드디어 5년 만에 텅 빈 화분 위에 새 꽃을 심으려던 그 찰나였죠. 제 인생의 향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그 순간 가장 가까웠던 이의 삶은 정반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 동생이자 친자매보다 더 각별했던 영숙이가 그날 제 온실 소파에 앉아 쏟아낸 말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조차도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리고 고흥에서도 알아주는 예식장 대표로 성공한 여자였어요. 가녀린 몸매에 항상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어 보호 본능을 자극하던 친구였죠. 7년 전 덩치 크고 투박하지만 돈 잘 벌기로 소문난 철수 씨를 만나 결혼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다들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철수 씨는 무뚝뚝해도
영숙이 하나는 끔찍이 아끼는 모습이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찻잔을 든 영숙이의 손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늘이 눈가에 짙게 깔려 있었고 무엇보다 그 생기 넘치던 눈동자가 잔뜩 겁에 질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아니, 무서워. 그 사람이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무슨 짐승처럼 보여.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영숙이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철수 씨가 바람을 피웠거나 손버릇이라도 나빠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로 쏟아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부부 생활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철수 씨 말이야. 그 부분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커. 처음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좋은 편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렸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라지만 동생 같은 영숙이에게 이런 노골적이고도 기이한 고민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농담을 할 기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눈동자가 흐릿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 참았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좀 아파도 웃어줬어. 그런데 언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만 되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번 관계를 갖고 나면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아래가 짓물러지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훼손됐냐고 묻더라고. 나 그때 정말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어. 영숙이의 흐느낌이 적막한 제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갈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신체적 조건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거대해서 영숙이의 가냘픈 몸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영숙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흉기로 몸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철수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뒷모습만 봐도 숨이 막혀. 그 거대한 육체가 나를 짓누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저번 달부터 거실에서 따로 자. 각방 쓴 지 벌써 한 달도 넘었어. 철수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 그게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어떻게 말해?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타고난 게 괴물 같은 건데. 영숙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망가질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가련한 후배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복받은 줄 알라며 우갯소리로 넘길지 모를 일이었지만 당사자인 영숙이에게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잔인한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라는 여자는 그저 남편을 잃은 고독이 가장 큰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그 압도적인 남성성에 육체와 정신이 파괴되어 가는 영숙이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영숙이의 마른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이의 눈물 섞인 고백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가 털어놓는 그 짐승 같은 생명력에 대한 묘사는 제 상상력을 자극하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을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영숙이가 비로소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절박한 눈빛으로 자신이 왜 이 먼 절벽이 온실까지 저를 찾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입을 뗐습니다. 언니, 나 이제 한계야. 그 사람의 그 비정상적인 욕구를 내가 다 받아내다가는 내가 먼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결심했어. 잠시라도 그 공포에서 도망치기로. 영숙이는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차마 거절하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왔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단순한 위로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깊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철수가 머무는 숲속 별장의 열쇠였습니다. 영숙이가 울먹이며 건넨 그 열쇠,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처절한 매달림. 저는 과연 그 위험한 부탁을 들어주게 될까요? 누군가의 가장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밧줄에 내 몸을 함께 묶는 일과 같습니다. 제 온실 소파에 앉아 남편 철수 씨의 그 압도적인 실체에 대해 오열하던 영숙이는 급기야 제 무릎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도 같이 흔들렸죠. 5년 만에 겨우 기력을 되찾고 꽃을 다시 만지려던 저에게 영숙이는 차마 거절하기 힘든,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절박한 부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한계야. 그 사람의 그 무식한 힘, 그 짐승 같은 생명력을 내가 다 받아내다가는 내 몸이 먼저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아. 나 정말 무서워, 언니. 밤마다 거실을 짐승처럼 서성거리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아. 나 정말 신경쇠약 걸리기 직전이야. 아니, 이미 미쳐버린 걸지도 몰라. 영숙이는 제 손을 잡은 채 간절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미련과 공포가 질척하게 묻어 있었죠. 그래서 언니, 나 결심했어. 일단 도망쳐야겠어. 마침 예식장 체인 사업 때문에 한 달간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는데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 일단 그 집에서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가서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 영숙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겠지 싶었죠. 하지만 영숙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철수 씨, 저러다 정말 무슨 일 낼 것 같아. 자기가 괴물이라서 아내한테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빠지면 밖에서 사고라도 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이혼을 고민하더라도 그 사람이 망가지는 꼴은 못 보겠어. 그래서 염치 없지만 언니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나 연수가 있는 동안 딱 한 달만 철수 씨 좀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순간 저는 당혹스러움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운 끝자락 절벽 위 온실에서 겨우 생의 맥박을 되찾고 꽃을 보려던 저에게 다른 남자에 파괴되어 가는 삶을 감시해 달라니요. 그것도 그 은밀하고도 압도적인 비밀을 가진 남자를 말입니다. 언니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철수 씨 겉모습만 보고 듬직한 남편이라 수군대겠지만 언니라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그 주체 못할 에너지와 그게 독이 되어버린 슬픔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냥 가끔 별장에 들러서 밥은 굶지 않는지 짐승처럼 밖으로 튀어나가 사고는 치지 않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제발 언니. 나 이대로 가면 죄책감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터져버릴 거야. 영숙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 공포 또한 실제하는 것이었죠. 남편을 잃고 남겨진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누군가 또다시 어둠 속에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말은 제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알았어, 영수가. 일단 진정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틈틈이 들여다볼게. 숲속 별장이라고 했지? 밥은 굶지 않는지, 별일은 없는지 꼭 확인해 줄게. 제 입에서 나간 그 약속이 제 인생에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칠 뒤 출국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서둘러 온실을 떠났습니다. 영숙이가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괴물 같은 남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숙이가 그토록 하얗게 질려 묘사하던 그 남성적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무식한 힘. 저는 묘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영숙이가 알려준 별장 주소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영숙이가 출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철수가 머물고 있다는 깊은 숲속 별장을 향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낸 죽 한 그릇을 들고 그 어두운 비밀의 문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감시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그 별장 안의 풍경은 영숙이가 말했던 포악한 괴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참혹함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어야 할 남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과연 문 너머에서 제가 마주한 철수 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숙이의 말과는 정반대로 펼쳐진 그 참혹한 진실 앞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영숙이가 울먹이며 묘사했던 그 짐승 같은 남자, 그 주체 못할 에너지로 아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던 그 거대한 괴물을 상상하며 저는 그 숲속 별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별장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기분 나쁜 박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문을 열자마자 영숙이가 말한 그 무식한 힘에 휘말려 제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아니면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면 뭐라고 위로해야 하나.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하지만 영숙이가 건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그 별장의 공기는 제가 예상했던 폭발적인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코끝을 찌르는 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하고 역한 약 냄새뿐이었죠. 철수 씨? 저 순옥이에요. 영숙이 언니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거실 커튼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혀 있어 빛 한 점 들지 않았고 바닥에는 뜯지도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과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 소파 및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대한 형체 하나를 발견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던 건 영숙이가 말한 성욕을 주체 못하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거대한 유령에 가까웠죠.
58살 한창 듬직해야 할 나이의 철수 씨는 마치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그 거구는 간대없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입술은 하얗게 부르트다 못해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알약들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수면제와 진정제, 그리고 독한 진통제들이 마치 사탕처럼 바닥에 뿌려져 있었어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가냘픈 신음이었습니다. 철수 씨, 정신 차려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의 어깨를 흔들자 그는 힘겹게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제 손길 하나에도 종이장처럼 흔들릴 만큼 기력이 다해 있었죠. 영숙이는 그가 밤마다 자신을 죽이려 든다고 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당장 자신의 숨 하나조차 감당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건장했던 남자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걸까요? 영숙이의 공포와 철수의 현실, 그 사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둘러 물을 적신 수건으로 그의 입술을 죽여주자 그는 간신히 정신이 드는 듯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나 가냘프고 떨려서 가슴이 저릿하더군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려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아니, 차라리 죽여줘. 그의 짧은 신음 속에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 이상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사람 특유의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숙이가 느꼈던 그 공포의 이면에는 철수가 스스로의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약물로 자신을 억누르고 억지로 잠재우려다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비극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아내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보내고 유리창 속에서 마주했던 제 처참한 몰골이 이 남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뿌리 뽑힌 식물처럼 말라가던 저를 다시 깨운 건 요가와 명상이었지만 이 남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 별장에서 철수 씨의 앙상한 가슴팍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비록 희미하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다시 뛰고 싶어하는 심장의 고동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부탁한 감시가 아니라 이 남자를 위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억지로 잠재우려 했던 그 거대한 생명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이 남자는 이 어두운 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시들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 씨, 눈 떠요.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괴물이라 불리든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저 살고 싶은 한 남자일 뿐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온실에서 다시 꽃을 피워냈듯 이 죽어가는 거목을 다시 살려내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위험한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철수가 억눌러왔던 그 거대한 욕망과 힘이 약물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 감당해야 할 것은 오로지 제 몫이 될 테니까요. 저는 서둘러 해독을 위한 약초차를 끓이고 그가 스스로의 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배운 요가의 호흡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의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을 제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주는 순간 잠잠하던 별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건넨 이 따뜻한 온기가 철수 씨의 차갑게 식은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영숙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진짜 힘은 저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날 밤 숲속 별장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쓰러져 헐떡이던 철수 씨를 침대로 옮기는 것조차 제 힘으로는 벅찼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이대로 두면 영영 놓칠 것만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적셔 그의 타는 듯한 이마를 닦아내고 약물에 절여진 그의 몸이 독소를 뱉어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영숙이가 말했던 포악한 괴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저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열병에 취해 신음하며 제 손을 꽉 잡는 그의 손길은 무언가를 파괴하려는 힘이 아니라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는 누군가의 온기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처절한 매달림이었죠. 아파. 너무 추워.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은 제 가슴을 예리하게 베어냈습니다. 58, 남들은 다들 성공한 예식장 남편이라며 부러워했을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서 이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영숙이가 공포라고 불렀던 그 거대한 에너지는 사실 주인조차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터져 나오려던 이 남자의 외로운 생명력이었음을 저는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땀을 닦아주고 그 거친 숨소리를 밤새 듣다 보면 묘한 연민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유대감이 피어오르곤 합니다. 동이틀 무렵 철수 씨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와 따뜻한 약초차를 끓였죠. 제가 온실에서 키우던 기력을 보충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특효인 식물들을 가져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철수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철수 씨, 저 순옥이에요. 영숙이 부탁으로 왔어요.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영숙이가 말한 광기가 아닌 깊은 수렁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사람 특유의 허망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찻잔을 보더니 아이처럼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살렸습니까? 그냥 그 약기운에 취해서 영원히 잠들게 두지. 나 같은 괴물은 세상에 필요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 묵직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며 파괴해온 세월이 그 짧은 문장에 다 녹아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입술에 축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가 결코 해주지 못했을, 어쩌면 그가 평생 가장 듣고 싶었을 말을 건넸습니다. 괴물이라니요. 당신은 그저 힘이 좀 세고 남들보다 조금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에너지를 쓰는 법을 몰라서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던 것뿐이죠. 제 말에 철수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이는 그의 에너지를 폭력과 공포로 규정했지만 저는 그것을 생명력으로 보아주었습니다. 제가 온실의 식물들을 돌보며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아무리 거칠고 무성하게 자라 주변을 위협하는 잡초라도 제때 다듬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가장 강인한 생명을 품은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저는 철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약물로 자신을 죽이는 짓은 이제 그만두라고. 대신 제가 지난 몇 달간 제 뒤틀린 몸과 마음을 바로잡았던 그 요가와 명상의 호흡법을 함께 해보자고 말이죠.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별장에 머물며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직접 정갈한 음식을 차려 기운을 돋우고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한 숲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법을 가르쳤죠. 신기하게도 철수 씨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잿빛이었던 피부에는 혈색이 돌았고 퀭했던 눈매는 다시금 형형한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아가는 남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는 때로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까지 세차게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별장 테라스에 매트를 깔고 철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의 가슴팍은 며칠 전에 그 쇠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단단하고 웅장한 근육질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짐승 같은 육체가 서서히 본연의 위용을 되찾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가의 고난도 동작을 시범 보이며 허리를 유연하게 굽혔을 때였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제 목선과 운동복 위로 드러난 탄탄한 라인을 지켜보던 철수 씨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숲속 별장에 다시금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의 시선이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골반 끝에 머물 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안에 잠들어 있던 그 거대한 욕망과 힘이 이제 약물의 억제가 아닌 건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깨어나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야생의 꽃 같은 강렬함이었습니다. 회복된 철수 씨의 눈빛에서 읽히는 그 뜨거운 열기. 저는 그 강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또한 그 거대한 생명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기도 합니다. 별장의 안개 자욱한 새벽, 제가 철수 씨에게 요가의 호흡법을 가르치며 그 탄탄해진 가슴팍에 손을 얹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는 짐승처럼 헐떡이던 그의 심장이 이제는 제 손바닥을 뚫고 나올 듯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죠. 그 건강한 고동 소리를 느끼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보내고 저라는 여자는 스스로를 온실 속에 말라비틀어진 식물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자로서의 갈증,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 그런 것들은 죄책감이라는 두꺼운 먼지 아래 묻어두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남자의 거대한 생명력을 마주하는 순간 그 먼지들이 한꺼번에 거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들이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위로를 건네듯 저와 철수 씨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고독의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더 깊숙이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짐승 같은 열기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지만 저에게 그것은 공포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옥 씨, 나를 사람으로 봐준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다들 나를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칠 때
당신만은 내 곁에서 이 지옥 같은 열기를 함께 견뎌줬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릴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그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5년간 억눌러왔던 제 안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목선과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그 압도적인 근육의 굴곡을 매만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에도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고 온몸의 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 요동치기 시작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금기의 선,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철수 씨의 거대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순간 저는 그 압도적인 남성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이가 무식한 힘이라 비난했던 그의 에너지는 저에게는 세상을 다 덮어버릴 듯한 포근하고도 강렬한 파도였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그의 숨결과 제 가녀린 신음이 뒤섞이며 별장의 어둠은 붉은빛 유혹으로 물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육체의 탐닉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제 매끄러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를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그 깊고도 절박한 애무. 그것은 서로의 해묵은 고통을 하차주는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죠.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보면 손가락질 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와 철수 씨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 같았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제 온몸을 구석구석 탐닉했습니다. 영숙이가 감당하지 못해 도망쳤던 그 거대한 실체가 제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공포가 아닌 환희를 느꼈습니다. 제 몸이 그 거대한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낼 만큼 요가로 단단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순옥 씨, 당신은 정말 나를 완성해주는 여자야. 철수 씨의 그 뜨거운 고백과 함께 저희는 격정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이 땀방울로 젖어들고 거친 호흡이 잦아들 무렵 별장 밖은 어느덧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듣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환희도 잠시 땀을 닦아주던 제 손끝에 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뒤에 숨겨진 우리가 아직 풀어내지 못한 현실의 매듭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영숙이의 출장은 끝나가고 있었고 이 은밀한 낙원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격정적인 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로의 몸에 깊은 낙인을 새긴 저희 두 사람 앞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대지는 소리 없이 그 습기를 빨아들여 생명을 잉태하듯 제 메말랐던 육체도 철수 씨라는 거대한 해일을 만나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그토록 진저리 치며 무식한 힘이라 비난했던 그 남성적인 기운. 하지만 상처 입고 뿌리 뽑혔던 저에게 그 힘은 파괴가 아니라 제 건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몸은 그저 영혼을 담아두는 딱딱한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네였죠. 하지만 그 밤 철수 씨의 뜨거운 숨결이 제 살결에 닿는 순간 그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며 안쪽에 숨어있던 원초적인 감각들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철수 씨의 그 압도적인 체구와 넘치는 생명력은
제 가녀린 몸을 부서뜨릴 듯 몰아쳤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그 고통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제 안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매끄러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골반을 꽉 움켜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였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히 탐닉당하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놓지 않으려 매달리는 두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저와 철수 씨의 밤은 딱 그러했습니다. 영숙이는 감당할 수 없다며 도망쳤던 그 거대한 파도 속으로 저는 기꺼이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내뱉는 거친 신음은 제 귓가를 울리는 가장 강렬한 교향곡이었고 제 가슴팍을 짓누르는 그의 묵직한 체중은 저를 세상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닭과 같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았던 제 불안한 영혼이 비로소 그의 육중한 무게감 아래 안착하는 기분이었죠. 철수 씨 또한 제 안에서 구원을 얻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밀어내던 아내와 달리 그 거대한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 깊이, 더 세게라고 속삭이는 저를 보며 그는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그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고맙다, 순우가. 나를 괴물이 아니라고 해줘서 고맙다라고 중얼거릴 때 저는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내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태양이라고 말이죠. 누군가의 살냄새가 이토록 향기롭다는 것을, 누군가의 뜨거운 온기가 차가웠던 제 자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야 비로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요가로 단련해온 유연한 몸은 철수 씨의 변화무쌍하고 파격적인 체위들을 마치 맞춤옷처럼 받아냈습니다. 뒤틀려 있던 제 척추가 그의 강한 밀어붙임에 따라 곧게 펴지고 굳어있던 관절 마디마디가 그의 애무 아래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난 영혼을 육체의 교감을 통해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라 온몸이 경련하며 그의 거대한 팔 속에 갇혀 있을 때 저는 창밖의 달빛이 제 몸 위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5년 전 죽었던 순옥이가 드디어 무덤에서 걸어 나와 이 숲속 별장에서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죠. 거울 속에 그 말라비틀어진 식물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엔 남자의 정기를 듬뿍 머금어 생기가 도는 성숙하고 우아한 여인의 육체만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낙원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현실이 저희의 목을 죄어왔거든요. 새벽녘 철수 씨의 품에 안겨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탄탄한 가슴 위로 제 손을 얹고 이 평화가 영원하길 기도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영숙이에 대한 죄책감보다 더 큰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영숙이는 왜 이 뜨거운 남자를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쳤던 걸까요? 단순히 신체적인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더 꽉 끌어안을 때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그 수첩 속에는 영숙이가 결코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아니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예식장 사업의 검은 비밀과 철수 씨를 향한 소름 끼치는 음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이곳으로 보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밤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벽은 때로 서늘한 진실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밤 철수 씨의 거대한 품 안에서 5년 만에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을 만끽하며 잠들었던 저는 동이 트기 전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곤히 잠든 철수 씨의 탄탄한 어깨를 바라보며 저를 믿고 남편을 맡긴 영숙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자책하며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별장을 빠져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순옥 씨, 가지 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잠이 깬 철수 씨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그 뜨겁던 열기와는 달리 차분하고도 서글펐습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마른 세수를 하더니 제가 차마 짐작조차 못했던 참혹한 진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울먹이며 저에게 털어놓았던 그 짐승 같은 성욕과 감당 못할 신체적 결함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잔인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를 성적 괴물로 선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한 남자의 영혼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가 예식장 사업에 실권을 쥐고 있는 내연남과 나눈 충격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죠. 영숙이는 철수 씨의 그 압도적인 체구와 남성미를 역으로 이용해 그를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통제불능의 남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거대해서 무섭다고 했죠? 아니요. 그녀는 제 재산이 거대해서 탐이 났던 겁니다. 제가 아내를 괴롭혔다고요? 제가 별장에 숨어 지낸 건 영숙이가 매일 밤 제 음식에 타넣던 그 정체 모를 약물들 때문이었어요. 저를 몽롱하게 만들고 정신병자로 몰아세워서 이혼 유책 사유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죠. 그 여자는 제가 이 별장에서 서서히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 씨의 눈동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이곳으로 보낸 진짜 이유도 명확해졌죠. 제가 철수 씨를 보살피다 사고라도 나거나 혹은 저희가 엮이는 장면을 포착해 저까지 파렴치한 불륜녀로 몰아넣으려던 계산된 함정이었던 겁니다. 영숙이는 제가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취약하다는 점까지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불행을 구원하려던 제 선의가 사실은 가장 사악한 음모의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별장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처참한 영양실조와 약물 중독의 상태가 영숙이가 해외 출장을 핑계로 그를 고립시켜 자연스럽게 폐인을 만들려던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죽을 들고 그를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깨우지 않았다면 그는 영숙이가 돌아오기 전 이 차가운 방에서 소리 소문 없이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옥 씨, 당신은 나를 살린 거예요. 영숙이가 감춘 제 진짜 모습, 괴물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진심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호소할 때 제 안의 슬픔은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남편을 약물로 죽이려 한 영숙이의 그 가식적인 눈물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예식장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구역질 나는 욕망.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의 핀 꽃들을 짓밟는 해충을 발견했을 때 정원사가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이죠. 저는 철수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라고. 당신의 그 당당하고 거대한 힘을 이제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말이죠. 저 또한 영숙이가 놓은 덫에 걸린 가련한 희생양으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가로 다져진 제 유연함과 철수 씨의 압도적인 파괴력이 합쳐진다면 영숙이와 그녀의 내연남이 짜놓은 그 비겁한 판을 뒤집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곧 귀국할 영숙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닌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무거운 심판의 밧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별장의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이제는 저희의 반격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과연 영숙이는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별장의 문을 여는 순간 마주하게 될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과 배신당한 언니의 서늘한 시선은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까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그날 별장 구석구석에서 영숙이가 심어놓은 잔인한 욕망의 흔적들을 목격하며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뒤, 액자 모서리, 심지어는 저희가 어젯밤 그토록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침대 맞은편 스탠드 안쪽까지. 영숙이는 그 작고 정교한 렌즈들을 통해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가 약물에 취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박제해서 이혼 법정에 내던질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철수 씨의 입술에 적셔주었던 물컵, 그가 매일 먹던 비타민 통 바닥에서 발견된 가루들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기분 나쁜 들척지근함과 함께 신경을 마비시키는 환각 성분의 약물 냄새가 확 끼쳐오더군요. 영숙이는 제가 언니라고 부르며 아꼈던 그 가녀린 미소 뒤에서 매일 아침 남편의 영혼에 독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는 때로 공포를 넘어선 분노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음모의 현장을 목격하며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곁에서 듬직한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어깨를 떨고 있는 철수 씨를 보며 묘한 사명감이 솟구치더군요. 5년 전 제 남편을 허망하게 보냈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이 이번에는 지켜내야 한다는 강렬한 유대감으로 변했습니다. 철수 씨,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영숙이가 설치한 이 지옥 같은 덫에서 당신을 끌어내겠어요. 아무도 당신을 괴물이라 부르지 못하게, 아니,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의 두꺼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이가 그를 이 어두운 별장에 가두고 말려 죽이려 했다면 저는 그를 제 햇살 가득한 온실로 데려가 다스숨 쉬게 하겠노라 다짐했죠. 제 온실은 단순히 꽃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려낸 성소이자 이제는 이 상처 입은 거인을 품어줄 유일한 요새가 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제 온실 속에 넣는다는 것, 그것은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의 방패가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별장을 정리하며 저는 영숙이가 심어놓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들을 회수했습니다. 그녀가 저희의 정사를 찍어 협박하려 했다면 역으로 그녀가 철수 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조롱했던 증거들을 찾아내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만들 작정이었죠. 요가로 다져진 제 몸과 마음은
이제 부드러운 유연함을 넘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단단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를 재차 조수석에 태우고 숲속 별장을 빠져나올 때 백미러에 비친 별장의 모습은 마치 껍질을 벗고 나온 매미의 허물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곁에 앉은 철수 씨는 여전히 불안한 듯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제 손이 그의 무릎 위에 얹어지자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정을 되찾더군요. 순옥 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나 같은 짐승을 당신의 그 깨끗한 온실에 들여도. 그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짐승이라니요. 그는 이제 막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강인한 생명체인걸요. 제 온실의 유리창에 비친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뿌리 뽑힌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뿌리를 엉키게 엮어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숲의 시작이었죠. 이제 저희는 영숙이가 짜놓은 비겁한 연극의 무대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온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깊숙한 곳,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철수 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약물의 독소를 완전히 씻어내고 영숙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진짜 힘을 정의로운 복수를 위해 갈고 닦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곁에서 향기로운 차를 끓이고 그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파수꾼이 되어 영숙이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영숙이가 타고 올 비행기의 궤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당당하게 입국하겠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될 것은 자신이 버린 폐인이 아니라 배신당한 여자의 지혜와 상처 입은 남자의 분노가 결합한 거대한 폭풍일 것입니다. 과연 영숙이는 자신의 온실이 아닌 저의 온실에서 펼쳐질 이 서늘한 심판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이 내릴 때 그 무대 위에는 오직 추악한 진실의 민낯만이 남게 됩니다. 영숙이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온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 온실로 달려왔더군요. 검은 선글라스 뒤로 숨긴 눈에는 여전히 가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입술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련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철수 씨, 별일 없었지? 나 정말 무서워서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잤어. 라며 제 손을 잡는 그 손길. 그 소름 끼치는 가식에 제 심장은 분노로 요동쳤지만 저는 요가로 다련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를 온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이는 철수 씨가 여전히 약물에 취해 거실 구석에서 헐떡이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파놓은 그 거대한 구덩이에 남편과 저를 한꺼번에 매장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풍경은 그녀의 잔인한 시나리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의 눈빛이 얼마나 서늘하고 무거운지 영숙이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맛보았을 겁니다. 온실의 울창한 식물들 사이로 정갈하게 면도를 하고 탄탄한 체구를 드러낸 철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영양실조 걸린 폐인의 모습은 간대없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는 본연의 모습이었죠. 영숙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어떻게 해?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철수 씨는 대답 대신 제가 별장에서 회수한 증거들과 그동안 수집한 영숙의 불륜 기록, 그리고
약물 투여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영숙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얼음 쏜 곳처럼 예리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나를 괴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지독한 약물들, 그리고 내 내연남과 나누었던 그 추잡한 모의들, 여기 다 들어있다.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내 영혼을 좀먹는 동안 나는 죽어간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의 기록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의 인생을 도려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가식과 권리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일입니다. 영숙이는 바들바들 떨며 서류를 훑어보더니 순식간에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별장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에 찍힌 것은 철수 씨의 변태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숙이가 남편의 음식에 약을 타고 비웃으며 내연남과 통화하는 적나라한 범죄의 현장이었으니까요. 제가 순옥의 이름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확보한 결정적인 자백서와 증거들 앞에 그녀가 세운 가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영숙이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아, 나를 믿었다고? 아니, 너는 내 외로움을 이용해 내 범죄의 목격자를 만들려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게 있지. 식물은 짓밟히면 죽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여자는 그 고통을 거름 삼아 더 강하게 피어난다는 걸. 철수 씨는 주저앉아 오열하는 영숙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형사 고소장을 들이밀며 그녀가 가로채려 했던 모든 재산과 예식장 대표라는 명예를 한순간에 박탈해버린 것이죠. 그녀는 이제 피해자 아내가 아닌 남편 살인 미수범이자 간통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악인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삶의 비장한 각오입니다. 영숙이가 경찰차에 실려 온실을 떠날 때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울창한 식물들의 잎사귀 사이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한 인간이 가졌던 사악함의 깊이에 다시 한번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선 철수 씨의 듬직한 온기가 전해지자 비로소 제 심장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순옥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나를 괴물에서 사람으로 돌려놔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때 온실 가득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영숙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걷어내고 이제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이의 추락이 가져올 파장과 저희 두 사람이 세상의 시선을 뚫고 써내려가야 할 새로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폭풍이 지나간 온실에 핀 꽃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저 두 사람만의 새로운 인생 설계는 이제 막 첫삽을 뜨기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의 반쪽만 보고 그것을 전부라 믿어버리는 사람들의 잔인한 혓바닥입니다. 영숙이가 그 추악한 죄가 드러나 경찰차에 실려가던 날 저는 비로소 이 모든 악몽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제 온실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그동안 약물에 찌들었던 그의 몸을 정갈한 음식과 정성 어린 요가로 치유하며 우리만의 낙원을 가꾸어 나갈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유리창 너머의 안개처럼 흐릿했고
사람들의 입을 타고 흐르는 소문은 독사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저희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영숙이는 그저 가련한 예식장 여사장이었고 저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꽃집 여자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철수 씨는 아내를 괴롭히던 괴물 같은 남편이었고요. 그런 철수 씨가 영숙이가 없는 사이 제 온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전연 저거 자기 남편 잡아먹은 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남의 남편까지 훔쳐냈네.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온실 밖에서 들려오는 저급한 욕설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이가 저지른 약물 투여나 불륜, 재산 탈취 모해 같은 추악한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먹잇감에 미쳐 날뛸 뿐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온실에 들러 순옥 씨, 꽃이 참 예쁘네라며 웃던 이웃들이 오늘은 제 온실 유리벽을 향해 가차없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공들여 닦아놓은 온실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제 소중한 꽃들이 찢기고 철수 씨와 제가 나누던 평온한 대화는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폭언에 묻혀버렸습니다. 담벼락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낙서들이 새겨졌고 밤마다 누군가 대문을 발로 차며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라 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 남자가 진짜 피해자라고. 하지만 제 입을 막은 건 다름 아닌 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돌멩이가 날아와 깨진 유리창 파편을 묵묵히 쓸어내며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등을 토닥일 때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숙이가 씌운 괴물이라는 프레임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렸고 그 괴물을 품어준 저는 마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 씨,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차라리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끝내는 게 낫겠어. 당신은 잘못이 없잖아. 철수 씨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슬펐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갈 땐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살려준 제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모습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쥐며 피를 흘리면서도 제 얼굴에 파편이 튈까봐 자신의 넓은 등을 방패 삼아 저를 가려주었습니다. 광기 어린 대중의 비난은 이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처럼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칠째 온실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마다 저주를 퍼부었고 제 단골 손님들은 이제 제 꽃을 부정한 꽃이라 부르며 침을 뱉었습니다. 철수 씨와 저는 이 작은 온실 속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죠. 밤이 되면 별빛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지나가는 그림자들, 온실 주변을 서성이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저는 그 공포 속에서 철수 씨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더 꽉 안아주었지만 그의 근육질 몸매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의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순옥 씨,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저들이 던지는 돌에 우리 영혼이 먼저 부서질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사라지는 거라면 기꺼이 사라져주죠. 하지만 그냥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철수 씨의 눈빛이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를 심판할 때보다 더 단단하고 비장한 결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다시 한번 커다란 돌덩이가 날아와 제 아끼던 난초 화분을 박살낼 때 철수 씨는 제 손을 잡고 온실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비난의 화살을 뚫고 나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격의 카드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희를 향해 던진 그 돌멩이들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 그 무지한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이제 순옥과 철수의 진짜 탈출과 정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뿌리를 내린 꽃이라도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팔매질과 서슬퍼런 칼바람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 법입니다. 제 온실은 더 이상 향기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제 신경을 갉아먹었죠. 남편 잡아먹고 남의 남자 탐낸 환양년,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그 무차별적인 폭언들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한 모멸감이 제 숨통을 죄어왔어요.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또다시 온실 유리벽이 박살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대문에 오물을 뿌리고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에 커다란 바위가 얹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으며 온몸이 덜덜 떨리는 그 공포.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겪어보는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제가 아끼던 수선화 화분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발치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본 남자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파괴적인 분노였습니다. 쓰러진 저를 발견한 철수 씨의 포효는 온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제 차가운 몸을 거구의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그 압도적인 체구와 남성적인 힘이 정작 자신을 구원해준 단 한 명의 여자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집어삼킨 것이죠. 제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철수 씨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다 못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나 때문에. 이 미련한 놈 때문에 당신이 시들어가는구나. 내가 가진 그 잘난 예식장이며 사회적 지위며 재산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야. 당신 하나 숨쉬게 해주지 못하는데. 그는 제 뺨을 어루만지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영숙이의 음모를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열한 화살이 저를 향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철수 씨는 깨달은 겁니다.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평화롭게 숨쉬는 것이 수만 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평생 일궈온 사회적 지위를 던져버린다는 것, 그것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철수 씨는 그 밤 결심했습니다. 예식장 지분도 고향에서의 평판도 화려한 인맥도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기로 말이죠. 그는 영숙이와 지루하게 이어오던 재산 분할 소송을 단칼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진 모든 법적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자유만을 선택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적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든 불륜남이라 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저 순옥이라는 여자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된 것입니다. 순옥 씨, 우리 떠납시다. 이 추악한 소문들이 닿지 않는 곳, 당신의 꽃들이 돌멩이에 맞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요. 내가 당신의 온실이 되어줄게요. 세상의 모든 돌팔매질은 내 등으로 다 막아낼 테니 당신은 그저 내 품에서 다시 꽃만 피워주면 됩니다. 그는 그 밤으로 별장의 짐을 정리하고 제가 평생 일궈온 온실의 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진행된 그 이사는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진군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남자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육체는 이제 오로지 저만을 위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깊은 산속의 낡은 폐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길도 험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비릿한 혓바닥과 차가운 돌덩이는 닿지 않는 곳이었죠. 철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을 꽉 쥐며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삶은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요.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비록 제 온실 유리는 박살났고 제 이름 석자는 더럽혀졌지만 제 곁에는 제 모든 상처를 덮어줄 거대한 산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사연은 세속의 잣대가 아닌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새롭게 쓰여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든 저희 두 사람 앞에 대자연은 어떤 시련과 축복을 동시에 내려줄까요? 그리고 철수 씨가 버린 그 화려한 과거의 잔해들은 정말로 저희를 따라오지 않을까요? 인생의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지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기분을 아십니까? 그날 밤 저는 제 평생의 전부였던 온실을 뒤로하고 낡은 트럭 조수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오물로 얼룩진 그곳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죠. 철수 씨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트럭 뒷칸에는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식물 몇 점과 흙 묻은 삽자루, 그리고 우리가 입던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불륜이니 폐륜이니 온갖 더러운 딱지를 붙였지만 그 트럭 안의 공기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뜨거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철수 씨의 굵은 손가락은 제 손등을 꽉 누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무언의 맹세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남도의 아주 작은 섬 배편조차 하루에 2번뿐인 그 외딴 섬의 폐가를 향해 밤을 도와 달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파도 소리만 가득한 갯마을 폐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저는 숨이 쉬어지더군요. 새벽 안개를 뚫고 도착한 섬마을의 폐가는 처참했습니다. 석가래는 내려앉아 있고 마당은 사람 키만한 잡초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를 비난하는 이웃도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밤새 울려대는 협박 전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수 씨와 저 그리고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뿐이었죠. 철수 씨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 거구의 남자가 낫 한 자루를 들고 잡초를 베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근육질 팔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란 영숙이가 무식한 힘이라 경멸했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룩한 노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베어낸 풀더미를 치우며 5년 전 죽은 남편의 망령과 세상의 시선을
이 섬 앞바다에 수장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만의 새로운 탄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 바꾸고 이름도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도시에서 사업하다 망해 내려온 부부라고 둘러댔죠. 철수 씨는 낮에는 갯벌에 나가 굴을 따고 밤에는 무너진 지붕을 수리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가 가져온 바다의 산물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틈틈이 가져온 식물들을 섬의 흙에 옮겨 심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낡은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순옥 씨, 미안해요. 이런 흙바닥에서 자게 해서. 철수 씨가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줄 때 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체구와 뜨거운 체온은 이 추운 폐가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였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상처 입은 육체를 탐닉하며 세상이 던진 돌멩이의 흉터를 사랑의 낙인으로 지워나갔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거친 소용돌이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섬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갈 무렵 철수 씨는 저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고 어디선가 구해온 헌 유리창들을 모으더니 폐가 뒤편볕이 잘 드는 곳에 우리만의 비밀 온실을 짓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눈을 피한 우리 사랑의 결정체이자 다시는 깨지지 않을 단단한 성벽을 세우려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외지에서 온 저를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철수 씨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경계하는 원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신분을 숨겼다고 믿었지만 우리의 남다른 분위기는 이 작은 섬마을에서도 숨길 수 없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낡은 대문을 두드리며 가져온 뜻밖의 소식에 저희는 다시 한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그 과거가 벌써 이 먼 섬까지 저희를 추격해온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거창한 연극에서 주인공이 무대 뒤로 숨어버린다고 해서 그 삶이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야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진실한 공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남도 끝자락, 이름도 생소한 이 작은 섬마을에 정착한 지도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와 철수 씨는 세상의 돌팔매질에 만신창이가 된 폐잔병 같았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 상처 입은 살결을 서로의 온기로 덮어주며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시작한 일은 아주 작은 무인 카페입니다. 폐가 한쪽을 개조해 제가 직접 키운 야생화들을 놓아두었죠. 도시의 화려한 온실에서 키우던 꽃들은 돌멩이에 맞아 꺾였지만 이 척박한 해풍을 견디며 피어난 야생화들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내뿜습니다. 지나가던 섬 노인들이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그 소박한 공간이 이제는 제 영혼을 치유하는 새로운 온실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거친 손마디가 녹슨 어선을 만질 때 뿜어져 나오는 그 묵직한 생동감을 보신 적 있나요? 철수 씨는 이제 괴물이 아닌 섬마을의 해결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선착장으로 나갑니다. 영숙이가 경멸했던 그 주체 못할 힘은 이제 버려진 어선을 수리하고 거친 바다 일을 돕는 고귀한 노동의 근육이 되었죠. 그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카페로 돌아올 때면
저는 그가 가져온 바다 냄새 섞인 숨결에서 진정한 남자의 향기를 느낍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서로의 몸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던진 비난의 화살이 박혔던 자리, 오해와 편견으로 짓물렀던 마음의 상처들. 우리는 말 대신 서로의 살결로 그 아픔을 보듬습니다. 철수 씨의 그 압도적인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든든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 안죠. 그는 저를 살린 구원자였고 저는 그의 일그러진 생명력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낸 정원사였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구경거리 삼던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울리는 협박 전화도 온실 유리를 깨뜨리는 돌멩이도 없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창가에 놓여 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철수 씨가 무뚝뚝하게 내미는 투박한 조개 껍데기가 저희의 아침을 반겨줍니다. 우리는 이 고요한 섬마을에서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만의 속도로 새로운 생의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호가 고맙다. 나를 다시 숨쉬게 해줘서. 아니에요, 철수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비로소 나도 여자로 다시 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달빛 아래 비친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뒤틀려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순옥과 철수의 이 파격적이고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들의 삶은 이 섬의 파도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 독한 영과 짐승 같은 남자가 어떻게 서로의 구원이 되었는지 가슴 깊이 느끼셨나요? 때로는 상식보다 본능이, 이성보다 연민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이 섬마을의 햇살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순옥과 철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으며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파격적이고 가슴 절절한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더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